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기사 등을 보셔서 알겠지만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사업에서 우리 한화의 장보고3가 탈락하고 스웨덴의 A26이 선정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솔직히 폴란드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익히 여러분도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수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과 스웨덴, 이탈리아가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도 탈락을 한 것 같고 독일과 스웨덴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락을 할 거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럼 왜 독일은 탈락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이 이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탈락을 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가장 문제는 우리는 정확히는 이 사업의 원팀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는 6개 국가 7개 업체 8개 잠수함 프로젝트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결론은 그럼 한 나라에서 2개 업체가 참여하고 또 한 회사에서 2개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건데요. 그게 HD 현대입니다. 이 사업에는 정확히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오션이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3 배치2가 참여하고 있었고 그리고 HD 현대의 수출형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인 HDS 2300 그리고 장보고3 배치1을 기반으로 하는 HDS 3300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장보고3 배치1급을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을 제안한 이유는 현대는 장보고3 배치2를 건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대는 장보고3 배치2의 건조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현대는 장보고3 배치1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형 3000톤급 모델인 HDS 3300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두 회사가 참여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오르카 프로젝트는 방사청에 의해서 K1팀이 출범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회사가 사업에 진출한 것이고 물론 K1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최근에는 현대는 묵시적인 K1팀 원칙 준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폴란드 사업에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사실상 사업을 한화에게 양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우리의 탈락 원인을 찾자면 원팀을 구성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화가 탈락한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한화가 제안한 장보고3가 지나치게 크기가 컸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발트해에 인접한 국가이고 이번에 선정된 스웨덴도 발트해에 인접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발트해의 평균 수심은 55m로 평균 수심이 45m라는 우리의 서해와 비슷한 환경이고 그리고 발트해는 북극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음 바다에서의 작전 능력도 폴란드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스웨덴의 A26은 낮은 해역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낮은 수심에서의 작전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잠수함이 낮은 수심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능동소나에 탐지될 수 있으므로 능동소나에 대한 대비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낮은 수심에서 작전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조향 능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X자형 자망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A26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저의 바닥에 착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의 장보고3는 이번에 참여한 잠수함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3600톤이고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우리나라의 동해에 특화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굳이 낮은 수심에서의 작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망타도 플러스 자 형태이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장보고3는 동해형이고 그래서 앞으로 건조할 장보고4는 서해형으로 별도로 개발될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고 그럼 서해에서 작전에 적합한 장보고4의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보고 1급과 그리고 손원 1급이 퇴역을 하면 우리도 서해에서 작전할 적당한 잠수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핵추진 잠수함과 별도로 서해에서 작전을 하기에 적합한 잠수함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서해는 유인 잠수함을 배치하지 않고 무인 잠수함을 배치해서 작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3는 결코 낮은 수심에서 작전하기에 적합한 잠수함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장보고3는 크기가 큰 만큼 잠수함의 가격도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제안한 장보고3의 가격은 1조 원 중반대. 그러니까 척당 건조 가격이 1조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A26은 스웨덴 사브에서 제안한 가격이 대략 8천억대 선으로 우리 장보고3에 비해서 그 가격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도 A26은 20명 남짓이면 충분하지만 장보고3는 50명 정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낸 제안서에는 35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장보고3는 5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함선의 성능적으로도 폴란드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이유로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은 사실상 2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고 우리에게 신뢰성이 입증된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죠. 물론 HD 현대에서 HDS 2300이라고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을 폴란드 사업에 제안하고 있었지만 이 모델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고요. 물론 다음 달이면 페루의 국영조선소인 시마조선소와 우리 현대는 잠수함 공동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우리 현대가 페루와 공동 계약을 하는 잠수함은 HDS 1500이라고 해서 1000톤급 모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의 잠수함 사업은 현대가 아닌 한화가 중심이고 그리고 아직 HDS 1500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이 HDS 1500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우선 폴란드 사업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폴란드 사업은 사실상 20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 우리는 36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장보고 3는 폴란드의 앞바다인 발트해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한 잠수함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잠수함은 성능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거론하는 게 바로 EU의 정책자금인 SAFE인데요. 이 자금은 EU가 회원국들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이지만 자금의 90% 이상을 유럽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번 잠수함 사업에 바로 이 SAFE 자금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금융 쪽에서 실상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폴란드에 빌려줄 수 있는 차관의 한도가 이미 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업에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보증서만 발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빌려주지 못하고 폴란드에 대한 보증서만 발부해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에게 불리한 게 결론은 이 보증서라는 게 우리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라 우리 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스웨덴이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보증서를 발부를 해도 스웨덴 쪽 보증서가 더 이자가 작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직접 차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폴란드는 이미 많은 무기를 우리나라로부터 구매하면서 한 나라에 빌려줄 수 있는 차관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차관을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것도 약점이 되고 있었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건 알겠는데요. 독일은 왜 떨어졌을까요? 원래 이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게 독일의 U212CD였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독일은 왜 떨어졌을까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사브사는 이번에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잠수함 가격도 모든 후보 중에서 가장 저렴했고 그리고 또 스웨덴이 제안한 제안을 보면 폴란드 현지에 MRO 센터를 건설해서 폴란드의 잠수함 운용을 지원한다고 했고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웨덴의 다른 나라에 대한 잠수함 수출에도 폴란드 기업을 많이 참여시키고 폴란드의 부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폴란드는 훈련용 잠수함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웨덴은 자신들이 운용하던 A-17 잠수함을 훈련용으로 제공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조건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있던 조건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MRO 센터를 만들어준다고 했고 폴란드 현지 기업을 많이 참여시킨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독일은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독일이 이번 사업에 실패한 원인을 두 가지로 꼽는데요. 우선은 스웨덴에 비해서 좀 더 소극적이었던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바로 폴란드 기업의 사업 참여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은 U212CD인데요. 이 잠수함은 상당히 고급 잠수함으로 그래서 크기는 분명 2500톤급 잠수함인데 가격은 우리 장보고 3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웨덴의 잠수함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폴란드는 여러 가지 무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잠수함 도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잠수함은 너무 비싼 잠수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잠수함은 독일 혼자서 만드는 잠수함이 아니라 바로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일이 패배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독일이 잠수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U212CD가 이제 막 개발된 최신형이고 그래서 사용되는 기술도 너무 최신 기술이라 이걸 폴란드에 넘겨주는 것도 꺼려해서겠지만 이 잠수함은 독일 혼자서 개발하는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해주려면
노르웨이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 마음대로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 잠수함은 많은 부분을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미 노르웨이의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폴란드 회사들을 이 잠수함의 부품 공급 등에 참여시키기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비해서 폴란드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비중도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독일이 이 사업에서 패배한 이유는 U211CD가 너무 비싸서이고, 그리고 독일 혼자서 만든 잠수함이 아니라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만드는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기술 이전도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폴란드 기업의 참여도 더 많이 해주면서 가격도 더 저렴한 스웨덴의 잠수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 사업에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경쟁 상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A26 잠수함의 첫 수출을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독일 등 다른 나라 회사들이 제안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솔직히 조건 자체는 우리의 한화도 스웨덴과 비슷하게 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유럽의 정책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던 장보고 3가 지나치게 크고 비싸다는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거라 승산이 아예 없었죠.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가 그나마 폴란드 사업에서 승산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탑재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해성3를 제공할 수 있고 해성3의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폴란드에서 열린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폴란드 현지 기업이 랑카라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폴란드 측에 따르면 이 순항미사일의 외형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웨덴은 A26에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해서 장착을 한다고 하고 있고, 과연 그럼 스웨덴의 사브사가 폴란드에 판매하는 A26 잠수함에 폴란드의 순항미사일을 통합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3에서 국산 순항미사일인 해성3를 탑재하는 건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폴란드에게 크게 어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진수한 장보고3 배치 투급인 장형실함의 진수식 때 우리 해군이 기밀무기인 해성5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성3로는 더 이상 폴란드에게 어필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해성3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인 해성5도 있다는 걸 폴란드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했다는 거죠. 참고로 이번에 해성5를 공개하고 그 후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해성5는 총 3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고요. 하나는 이번에 공개된 잠대함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제가 전에 예상을 했던 함대함 버전도 있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함대함 버전은 KVLS2에서 이미 실제로 운용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KVLS2가 탑재된 게 우리의 신형 이지스함인 정조대왕급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조대왕급만이 함대함 버전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도 해성5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모델은 대함용은 아니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인도의 브라모스처럼 운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했던 지금 육군의 전략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는 현무3C 순항미사일 다음 모델인 현무3D는 바로 해성5의 지대지 버전일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 미사일을 육군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요. 결론은 이번 폴란드 사업에서 우리가 패배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진 잠수함 모델이 3,000톤급인 장보고 3뿐이라는 한계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수함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 HD현대가 페루의 국영 시마조 선수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HDS-1500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페루와 정식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11월 28일 금요일이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11월 29일인 토요일인데요. 정확히는 다음 주초. 그러니까 12월 1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페루와 정식으로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페루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HDS-1500은 어떤 잠수함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가 전에 이 잠수함을 이야기해드린 적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군요. 그래서 이 잠수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형 잠수함 하면 과거 대우조선에서 개발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나가파사급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결론은 독일의 U209급을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이고, 그래서 AIP 기관이나 리튬 배터리 같은 첨단 장비도 없고,
그래서 2차 사업 때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모델을 필리핀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필리핀조차도 이 잠수함이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잠수함 도입 비용을 대폭 올려서 좀 더 성능이 좋은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모델은 그 한계점이 명확하고 더 이상 수출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현대에서 만든다는 HDS 1500은 결국은 바로 독일의 유리 114급 손원 1급과 상당히 흡사한 잠수함입니다. 함선의 크기도 손원 1급이 수상 배수량이 1690톤인데 이 잠수함도 수상 배수량 기준으로 1500톤급이고요. 그래서 이 잠수함은 손원 1급과 상당히 비슷한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손원 1급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소 AIP 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잠수함은 자망시간이 짧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잠수함은 AIP 기관은 없는 대신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처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도 자신들의 잠수함에 AIP 기관을 탑재하지 않고 리튬 배터리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잠수함도 리튬 배터리만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AIP 기관을 빼버린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저렴한 잠수함을 원하고 있고 당연히 페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IP 기관을 빼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망시간이 짧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분명 짧아집니다. 그러나 자망시간은 짧아지지만 최대 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디젤 잠수함이 최대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리튬 배터리와 AIP 기관을 탑재한 잠수함은 3시간을 최대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AIP 기관은 고속항주 시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속항주 시에는 리튬 배터리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고속항주 시간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명 AIP 기관을 탑재한 잠수함에 비해서는 수중 자망 시간이 줄어들지만 AIP와 리튬 배터리를 전부 사용하는 잠수함이 한 달을 잠수할 수 있다면 이 잠수함은 2주에서 3주 정도를 잠수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급격하게 잠수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수소 AIP 기관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구에 폭발 위험이 높은 수소 충전 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잠수함이 수소를 충전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수소를 충전하는데 최소 24시간 하루 이상은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긴급 출동 시에는 수소를 재보충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사 목적의 항구에 수소 충전 시설을 구비한다는 건 적의 공격으로부터 상당한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본도 수소 AIP 기관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 결론은 수소 AIP 기관이 잠수함에게 많은 장점을 부여하지만 단점도 많은 장비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HDS 1500은 이걸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즘은 모듈형 수소 AIP 기관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국에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탑재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이 모델이 바로 수소 AIP 기관까지 하면 2000톤급 잠수함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주력은 장보고3가 아니라 바로 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K1 팀에 따르면 잠수함은 한화가 그리고 수상함은 주로 현대가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 모델은 현대의 모델이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조율해서 잠수함을 도입하는 나라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이번에 폴란드처럼 저렴한 잠수함을 원하는 나라에는 이 모델을 그리고 최대한 높은 성능의 대형 잠수함을 원하는 나라에는 장보고 3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필리핀에게까지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를 제한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필리핀 사업에서도 패배를 한다면 역시 우리에게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HDS 1500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잠수함이 완성되면 우리의 잠수함 수출이 더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